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주식 매매할 때 수익 확률이 높은 자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뭐 수익 확률이 높은 자리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종목 선정을 할 때 좀 어느 자리가 좀 더 괜찮은가? 일단 이 관점에서는 이제 이번 영상은 차트 관점에서 어떤 종목을 선정하면 좀 승률이 더 높일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설명이고, 자, 거창한 제목이긴 해요. 거창하지만 내용을 보고 나면은 또 반대로 왔다. 이게 고작 이거야? 이게 끝? 다 알고 있던 건데 이러실 수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주식 매매 이제 좀 들어가 보죠. 주식 매매에서 승률이 높은 자리가 어떤 곳일까요? 일단 베이스는 이제 차트, 세력주, 테마주 관점으로 봤을 때 승률이 높은 자리가 있을까요? 눌림 매매를 할 때. 자, 그거 말고서 이제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을 차트고 재료고 뭐고 아무런 정보 없이 샀다고 했을 시 내려갈 확률이랑 올라갈 확률, 아무 정보 없이 차트, 재료고 뭐고 다 X 인 상태에서 어떤 종목을 제가 샀어요. 그럼 내려갈 확률, 올라갈 확률 몇몇일까요? 당연히 50%겠죠? 당연히 50%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동전을 던졌을 때 앞이 나올 확률, 뒤가 나올 확률, 그거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주식에서는 이제 차트나 거래대금, 재료 등 그런 거를 배제할 수가 없죠. 반대로 왔다가 그런 걸 배제할 수가 없고, 그런 좋아 보이는 이유가 없으면은 애초에 해당 종목을 매수를 안 했겠죠. 자, 그러면 아무것도 정보 없이, 차트도 없이, 재료도 없이 어떤 종목을 샀을 때 올라갈 확률, 내려갈 확률이 50%예요. 그러면은 50%인 곳에다가 좋아 보이는 차트, 좋아 보이는 재료, 좋아 보이는 거래대금, 회사 재무, 테마 등등 좋아 보이는 이유 등을 좀 여러 개 덧붙여서 이 아무것도 없을 때 승률이 50% 반반인 승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주식 매매의 베이스입니다. 기본.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정보 없이 사면은 반반이라는 거예요. 올라갈 확률, 내가 산 자리에서 올라갈 확률, 내려갈 확률. 그런데 차트도 보고, 재료도 보고, 거래대금도 보고, 회사 재무도 보고, 테마도 보고, 이런 거를 좋아 보이는 관점을 더할수록 승률이 높아지는 게 주식 매매인 겁니다. 어떤 종목에, 내가 매수를 하려는 종목에 좋아 보이는 관점이 여러 개일수록 승률이 100%까지 끌어올린다고는 못해도 최소한 50%보다는 훨씬 올라가겠죠. 이게 제가 아는 주식의 매매의 기본 틀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뭐 이제 사람마다 또 다를 순 있죠. 다를지 몰라도 매매 기초가 이 큰 틀에서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그러니 이제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게 기준봉의 위치, 기법. 기준봉의 위치는 차트상 일봉 위치, 어디서 어떤 식으로 올라가고 마감을 했나. 기법, 누구나 다 아는 차트상에서 승률 높은 자리에서 반복되는 매매. 종목 선정 시 큰 거래대금, 거래대금이 클수록 해당 종목에 갖고는 자금력이 혹은 해당 종목에 돈이 더 많이 투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힘이 더 세다고 판단도 할 수 있는 거고, 분봉의 모습, 이런 건 패턴이에요. 재료의 크기, 당연히 크고 지속성이 높을수록
더 연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테마의 크기, 및 몇 등주인지. 테마의 크기는 재료의 크기랑 좀 엮어서 볼 수 있고, 같은 테마의 한 재료로 갖다가 여러 개가 오르는 걸 테마라고 하죠. 한알령 해제라는 재료 하나를 가지고 화장품주에서 4개, 5개가 상한가가 나왔었죠. 7개였나? 그런 식으로 한 재료로 갖다가 많은 종목이 더 크게 상승할수록 테마의 크기는 강한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매매하려는 종목이 그 중에서 몇 등주인지. 그 다음에 회사 재무는 당연히 나쁜 것보단 좋은 게 훨씬 더 좋겠죠. 이런 점.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웬만한 기법이라고 불리는 기법이라는 것들 있죠.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대부분의 기법이란 녀석들은 기준봉이 일단 나오고 그 이후에 어디 눌림 자리에서 매매하는지가 제가 아는 기법 중에 상당수를 차지해요. 거의 다예요. 뭔가 이렇게 어떤 게 있을까? 오늘 오른 거 데이터 솔루션? TPC 좀 오르면서 뭐 상관이 없는데 여하튼 이런 날 7월 6일을 DPC 이날을 기준봉이라고 표현을 하고 대금이 많이 터졌죠. 이 종목에 기준봉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디 눌림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갖다 분할 매수를 하는지 그런 게 제가 아는 기법 중에 거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배웠던 기법 중에서도 그렇고 제가 시장에서 알고 있는 기법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기준봉이 나오고 나서 어디선가 매매를 하는 게 기법이라고 해요. 거의 다. 실제로 기법 강의를 들어도 대부분의 기법은 기준봉 나오고 그 이후의 매매가 80% 이상을 차지할 거예요. 제가 아는 시장에. 자,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지 않을까요? 왜 대부분의 기법은 기준봉이 나오고 나서 매매를 하는 걸 베이스로 삼았을까요? 물론 제가 모르는 뭐 바닥권에서 돌리는 그런 것도 기법이 있죠. 하지만 제가 아는 주식시장 강의 하는 것들에서 대부분의 기법이라는 것들은 기준봉이 나오고 그 이후에 매매를 합니다. 왜 대부분의 기법이 기준봉이 나오고 나서 매매를 할까요? 대부분의 기법이 진짜 이러거든요.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일수록 더 공감을 할 거예요. 기준봉이 나오기 전에 이런 곳에서 들고 가서 수익을 내면은 이 기준봉도 수익이잖아요. 이 기준봉도 수익으로 들어갈 텐데 왜 기준봉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각각의 기법 자리가 맞춰서 매매가 만들어졌을까요? 이게 지금 쭉 설명을 드릴 거지만 주식 매매할 때 수익 확률이 높은 자리에 대해서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좀 딴소리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는 계좌 회전율 플러스 인위성 때문이에요. 회전율이랑 차트상 나오는 인위적인 모습. 자, 여기서 계좌 회전율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계좌 회전율에 대한 설명을 먼저. 바닥권에서 막 이런 종목 옛날에 뭐 이런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을 때 이게 좀 이 종목보다는 좀 다른 게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이게 이렇게 보면 좀 변동성이 크네요. 자, 막 이런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을 때 이건 좀 작긴 하지만 그냥 예시로 드릴게요. 이런 자리에서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아무 종목이나 시장에서 바닥권에서 놀고 있다는 건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이겠죠. 근데 이런 애들도 언젠가는 이번 코로나 이슈처럼 이슈를 받으면서 만들면서 오를 확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주식시장에 소외된 종목
모르셔서 그렇지 검색식 돌려보거나 하면은 말도 안 되게 많아요. 하루 거래 대금이 1억, 2억 터지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못 보는 이유는 그 종목들이 이슈가 안 되니까 안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종목도 언젠가는 상승을 합니다. 9일제지? 이런 자리에서 대금도 안 터졌던 놈을 매매를 하기 쉬울까요? 혹은 이런 자리, 이 구간에서, 이 상승하기 전까지만 봤을 때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할 시장에서 소외됐었어요. 얘들도 언젠가는 이런 것처럼 이슈를 받으면서 오릅니다. 오를 확률이 있는 거죠. 정확히 하면 무조건 오르진 않아요. 모든 종목이 소외되고 끝장나는 애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 이슈를 만들면서 오를 확률이 있다는 거에서 언젠가라는 말이 말 그대로 언제일지 모르는 거예요. 언젠가라고 말하는 그 말이 언제 상승을 할지 몰라요. 반년? 1년? 5년? 그 와중에 그냥 죽는 애들도 있어요. 몇 년 동안 시장 소외당해가지고 뭐 박스권 그리면서 바닥권에서만 놀고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뭐 500원, 1000원, 500원, 1000원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몇 년 동안 그런 애들도 찾아보면 있어요. 결정적으로 그런 바닥권에서 매매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를 하루도 견디기 힘들어요. 하루도 견디기 힘듭니다. 불확실한 미래. 미래라는 거는 불확실한 게 정상이죠. 모르는 거죠. 예측일 뿐이에요. 확신이 없어요. 이놈이 바닥권에서 기는 종목이 오른다는 확신도 없는데 그런 걸 사서 오를 때까지 버틴다. 뭐 주가를 조작하는 세력이라면 지들이 그 해당 종목의 유통 주식을 매집하고 뭐 뉴스 만들고 언제 올릴지 정하니까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근데 그런 게 아니고서 일반인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정말 아주 드물게 막 이상한 뭐 바닥 기는 종목에서 막 매수해가지고 수익 내시는 분들이 있긴 있죠. 얘는 중간중간 받았으니까 좀 뭔가 종목을 미리 좀 찾아뒀어야 되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 종목을 들고 있었을까요? 이놈이 오른다는 확신도 없고 거래량은 뭐 터지지도 않고 뭐 하루에 600만원 터졌었네요. 이 종목 여기서 우정바이오 이때 이런 종목을 이 뒤에는 안 보고서 언젠가 오를 거다 라는 이슈로 갖다 들고 간다? 오른다는 확신도 없고 언제 오를지도 모르고 뭐 진짜 이런 거 종목 이런 곳에서 사가지고 아주 드물게 막 이상한 종목 사서 박아두셨다가 뭐 몇 년 후에 10배가 있는 그런 분들은 있어요.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은 조금 노내로 쳐야죠. 노내로 치고 그런 분들은 진짜 애초에 주식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일 확률이 높죠. 그냥 대충 아무 종목이나 골라 잡고 한 몇 년을 까보자. 이런 성격이 아니고서는 없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정상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항상 날마다 어떤 종목이 오르는지, 왜 올랐는지, 어떤 테마인지, 일봉, 분봉 모습은 어떤지, 내가 산 종목은 오르는지 내리는지, 악재, 호재 등이 나왔나, 흐름이 어떤가, 지지 저항은 잘 지켜주고 있나? 매일 보는 게 정상이에요. 왜 일반인들이 주식하면은 매일 핸드폰을 보겠어요? 날마다 불확실하니까 보면서 그 실시간으로 갖다 확신을 얻고 싶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심리예요. 근데 바닥권 써 아무거나 사놓고 그냥 버티겠다. 하루일지, 몇 달일지, 1년일지, 몇 년일지 모르는 상승을 기대하겠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반대로 갔다가 5년 버텼어요. 5년을 버텼는데 그 종목이 내리면요. 기억나는 게 해운주, 흥하요. 아직 안 망했나? 흥하요.
자, 이 종목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차트상 고점에서 엄청 내려왔죠.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매수했던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여기 그래도 바닥이고 고점 대비 얼마가 내려온 거야? 막 80% 70%가 내려왔어. 이 종목 바닥권이고, 이 앞에를 보면은 앞에 차트 지지상 저항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런 차트상 과거에 지지 저항도 있었으니까 이런 자리, 이런 거 보고서 여기 구간에서는 바닥권이야, 얘 다시 올라올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근데 지나 보니까 그 다음에 시세를 주긴 줬는데 결과적으로 쭉 내려갔죠. 5년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여기 상승했다고 손절 쳤을까요? 이 구간 6,500원, 7,000원에서 물리신 분들이 이날 상승했을 때 털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본전 심리가 50%가 넘게 남았는데 마이너스 3, 40%가 찍혀 있었을 텐데 최소한 조금만 더 올라와라 이 생각을 했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또 버텼는데 내려가요. 팔걸 이 생각하다 또 반등 나와서 조금만 더 올라와라, 이번에는 두 번째 반등이니까 좀 크게 올라와주겠지. 버텼더니 지옥. 5년 버텼는데 이렇게 내리면요 6,000원, 7,000원짜리가 258원이 됐어요. 거기다가 정지 먹었어요. OCI 태양 이 종목도 이 60만원짜리가 4만원이 됐죠. 여기서 물려있던 사람들 여기 내려갈 때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언젠간 다시 60만원 올 거다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을 하니까, 혹은 손절을 못하니까 들고 있었겠죠. 그래서 버티고 버텼는데 몇 년이야? 11년도에 샀어. 10년 버텼더니 돌아온 거는 10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도 아니네요. 더 나갔네요. 마이너스 90%. 10년을 버텼는데 난 50만원만 오면 팔게, 제발 여기까지 한 번만 와줘. 안 왔어요. 이런 종목도 수없이 많습니다. 버티고 버텼더니 돌아오는 건 휴지 조각일 때도 있어요. 바닥권 써 버틴다고 무조건 수익 주는 게 아니죠. 이 종목 여기서 바닥권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을까요? 이 당시에 차트가 이 앞에서 이렇게 놀았으니까 부근은 바닥권이 하면서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바닥은 그 당시까지 차트만 봤을 때 바닥인 거지, 지나고 나면은 더 밑에 나는 바닥권인 줄 알았는데 지하 뚫고 지구 멘틀 뚫고 내까지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많아요. 주식시장에는. 내가 여기서 바닥권이라고 생각하고 버티려고 산 종목이 바닥이 아닐 거란 확신이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회전율 때문에 기준봉 이후에 매매를 하는 기법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혹은 기준봉이 생기는 날, 이제 전업분들 중에는 기준봉이 생기는 날, 아까 DPC 어딨어? DPC가 예시 들기 좀 편해가지고 이날 7월 6일 요렇게 기준봉이 생기는 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막 지지 저항 막 그어가지고 실시간으로 당일 돌파, 당일 눌림 매매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분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력이 좋은 거예요. 기준봉이 생기는 과정에서 돌파나 눌림 매매를 하려면은 이 종목이 오늘 기준봉이 될 거라는 거를 예측을 해야 돼요. 첫 번째가. 수없이 많은 종목들이 막 3%, 5%, 10% 오르고 1차 VI 걸리고 내려온 애들도 많죠. 근데 이런 날에 매매를 한다. 나는 이 종목이 오늘 최소한 20% 한 번은 볼 것 같다. 이 정도로 갖다 예측을 해야 돼요. 베이스가. 이 종목이 오늘 기준봉이 될 거고 어떻게 움직일 거에 대한 실시간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매매는 당연히 난이도가 꽤 있는 편이죠. 듣기만 해도. 그날 어떤 테마로 돈이 쏠리는지, 해당 종목이
지금 자리에서 더 올라줄 것인지, 이후에 새로운 테마의 등장이, 새로운 테마가 뭐 강한 테마가 등장을 해서 시장 중심을 뺏기지 않을지, 그리고 그에 따른 대응 등등 실시간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가지수가 많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매매예요. 이거는 실시간 판단이 많이 요구된다는 거는 난이도가 높은 매매라는 거예요. 반대로 갔다, 이런 기준봉이 생기고 나서 일정 차트상 눌림 자리, 이게 기법이 제일 많이 나오는 그 구간이에요. 차트상 눌림 자리. 일봉으로 뭐 보는 분들도 있고 분봉 모습에서 지지 저항을 찾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 매매의 장점이, 이런 기법이라고 대부분 불리는 눌림 매매, 기준봉 이후에 눌림 매매가 기법이라고 불리는 거의 대부분 애들이 장점이 뭐냐면은 미리 시나리오를 준비해 둘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너무 빠르게 실시간으로 시장의 돈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호가창 판단, 그런 게 필요하지 않죠. 물론 보면 더 좋기는 해요. 그 와중 뭐 몇 호가 저점을 더 잡을 수도 있는 거니까. 실시간 당일 상승 종목에서 하는 매매보다는 이렇게 장 마감하고 여유롭게 보면서 이거 지지가 한 여기네, 요 부근에서부터 슬쩍슬쩍 분할 매수를 해봐야겠다, 여기 오면은 한번 사볼까? 차트상 얘가 지지했던 자리고 여기는 지지를 오래 했던 자리니까 한번 사고, 2차 분할 매수로 지지 저항, 아침에 고점 만들고 돌파 후에 지지했던 자리니까 이렇게 2번 분할 매수를 생각해볼까? 이런 식으로 했다가 여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난이도 차이가 애초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 큰 차이죠, 이게. 내가 실시간으로 갔다가 막 시장 뭐 테마 어디로 쏠리는지 거래대금 보고 호가창 보고 막 새로운 테마 등장 안 했는지, 이 종목에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지 판단보다 그냥 여유롭게 차트상 지지 저항 긋고 제로 살아있으니까 눌림 자리에서 1차 2자 매수하고, 만약에 뭐 12,300원 뭐 아니면 이런 자리 깨면은 위협하면은 손절 치자. 그때는 시나리오를 먼저 세울 수 있으니까 여유롭게 내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대부분 체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이용해서 통계를 낼 수가 있죠. 또 기준봉이, 일봉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이고 패턴은 어떻고 이동평균선들의 추세는 어떻고, 이런 거 그 막 주식 강의 막 들으신 분들은 좀 알 거예요. 막 갑자기 이동평균선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자리, 물론 이게 지나고 나서 결과적으로 벌어진 겁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시세를 줬으니까. 근데 막 이런 것도 주식 처음 하면은 막 그럴싸해 보여요. 처음에 뭐 이격이 벌어지는 자리, 기법의 자리다, 여기는 보통 첫 상승이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이동평균선 추세는 어쩌고, 분봉은 어떤 모습이, 어떤 종목이 어디에 내려왔을 때 기술적 반등이 잘 나온다, 위로 쭉쭉 올라가면서 돌파하고 이런 종목 통계보다는 기준봉 나오고 눌려줘서 어디서 반등 나오는 게 통계 내기는 훨씬 쉽죠. 미리 선을 그어놓을 수 있으니까, 기준봉을 베이스로 갖다가 이날만 보고서 선을 그어놓을 수 있으니까. 딱 봐도 여기가 지지가 엄청 많았잖아요. 여기는 아침에 상승했을 때 그 자리고, 돌파 전에 저항 맞고 내려갔으나 돌파 후에 지지했던 자리, 여기는 오후에 계속 지지를 했던 자리. 이런 곳에서 통계를 내면 되겠죠. 기준봉이 나올 때마다 분봉상 어디 지지 저항 그어보고서 이런 곳에서 1차 2차 매수하면은 승률이 얼마 나온다, 통계 내기가 훨씬 쉬워요. 미리 선을 그어놓고 거기에 왔을 때 승률을 계산하면 되니까. 자, 여기까지는 회전율 측면에서 사람은 이제 불확실한 미래를 하루도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언젠간 오를지 혹은 더 내릴지도 모르는 바닥권에서 기는 종목을 매매 안 하는 이유입니다. 뭐 진짜 이제 바닥권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대신에 상대적으로 소수인 이유입니다. 소수. 왜? 회전율 측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전율.
있죠, 이런 분들이. 근데 왜 대부분 기법이 기준봉이 나오고서 하냐? 회전율이 말도 안 돼요. 차이가 너무 나요.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할 수 있는 게 기준봉이 나왔다는 거는 잘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거래대금이 일정 이상 많이 터지는 이런 봉이 아무 이슈도 없는 종목에서 튀어나올 수 있을까요? 아무 이슈도 없는 종목이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질 수가 있을까요? 시장에 관심을 못 받는 종목이 이렇게 거래대금이 터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세력이 작업을 쳐서 주가를 올리려면은 그 작업을 친 물량을 개인들한테 떠넘겨야 됩니다. 자기들은 밑에서 사고 올린 다음에 여기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떠넘겨야지 수익인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갖다가 바닥권에서 기는 종목을 매매를 안 하는 이유, 대부분의 기법이 왜 기준봉이 나오고서 그 이후에 눌림 매매든 뭐 자리에서 매매를 만들었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를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 필요 없을 것 같지만 그 뒤에 얘기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묻고 싶은 게 계실 거예요. 다음 영상이 이제 그래, 인위적 모습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묻고 싶은 질문이 이거겠죠. 그래서 어떤 자리를 말하는 건데, 주식 매매할 때 수익 확률이 높은 자리에 대한 설명이라며. 그래서 어떤 자리를 말할 건데, 이거는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2부에서 뵐게요.